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쿠버네티스와 같은 플랫폼을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한 프로젝트로 많이 활용이 되어 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과연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파스, 컨테이너,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쭉 훑고 넘어간 다음에 요 쿠버네티스와 파스 플랫폼이 기존 이 레가시 대비 이 쿠버네티스는 어떻게 많이 인프라의 운영과 그다음에 개발 환경상에서 어떤 영역들이 많이 달라지는지 이런 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우리가 어땠었나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왔었죠. 예. 주로 이제 우리가 DT를 이야기를 하면 주로 ABC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A는 AI, B는 빅데이터, 뭐 혹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도 많이 또 부르기도 하고요. C는 이제 클라우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면 이 삼총사는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아키텍처 기반 위에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는데 이 빅데이터 요소에다가 좀 인공지능 요소를 더 추가를 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AI가 가미된 우리가 그 데이터 플랫폼을 꾸린다. 이거를 주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형태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 IT 자체가 사실 디지털이에요. IT 자체가 디지털인데, 근데 왜 현 시점에 와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ABC를 도입하면 이거 다 디지털이 되는 건가요? 과거에 우리가 레가시 형태로 다 구축을 해왔었던 이런 플랫폼들, 이건 뭐 디지털 아닌가요? 다 아날로그인가요? 아니잖아요. 다 디지털이잖아요. 근데 왜 이 현 시점에서 갑자기 우리가 도입했던 거는 다 디지털이었는데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한번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마 뭐 이 스토리는 뭐 제가 공식적인 외부 행사에서도 뭐 몇 번 다뤘던 내용이라서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 몇 분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예. 자, 어떤 상무님이 계세요. 기업의 상무님이 계셔서 어떤 대리한테, 예, 편의상 김상무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김상무님이 이 대리한테 음악이 듣고 싶다고 준비를 해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리는 우리 상무님이 요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많이 꽂혀 있어서 이 음원이 디지털화된 것, 그러니까 MP3가 되겠죠. 이 MP3를 이렇게 스마트폰에 담아서 상무님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상무님이 음악을 잘 들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상무님이 기분이 굉장히 언짢습니다. 왜 언짢아 봤더니 이 대리가 준비해 준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음악을 못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대리가 징계를 받습니다. 예. 저 굉장히 사사로운 심부름 때문에 이제 징계를 받은 거죠. 그래서 왜 상무님이 음악을 못 들었을까라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상무님이 음악을 어떻게 들었냐면 이렇게 들었어요. 예. 스마트폰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턴테이블에 올려놓은 거죠. 예. 그리고 이 턴테이블의 바늘을 스마트폰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예. 음악이 안 나오죠, 그죠? 예, 당연히 안 나옵니다. 자, 이게 뭘 시사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디지털을 우리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예. IT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의 사고방식은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을 접하고 있는 우리가 이 디지털을 디지털스럽게 다루지를 못하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우리가 다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IT를 다루는 사고방식의 전환, 디지털을 디지털스럽게 다루는 방식의 전환, 이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IT를 어떻게 다뤄왔길래? 예. 자, 지금까지 IT를 다루는 방식을 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의 그림입니다. 말 그대로. 프론트엔드에서는 이게 모든 것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백엔의 개발자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노동이 지속되는 구조. 흔히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몸빵과 삽질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자, 이런 형태로 IT를 유지하고 구축하고 운영해 놓은 게 계속 지속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IT를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IT 노동자의 야근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수작업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IT를 다룬 방식이에요. 자, 이런 방식에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게 바로 저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연관된 이 플랫폼의 지향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SDDC, IaaS, PaaS, SaaS,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이거에 대한 모든 그 지향점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게 똑같다냐면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 여기에 모든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서 이 클라우드 세계에서는 제시하는 게 바로 파스, 컨테이너, 그리고 이를 다 통합으로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쿠버네티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 기반의 파스를 이 자동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의 어떤 크나큰 플랫폼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은 그 파스를 갑자기 왜 주목하게 되었느냐? 지금까지 10년 동안 IaaS 잘 써왔는데 왜 지금 현 시점에 와서 이 파스에 우리가 목을 메고 파스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느냐? 자, 요거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IaaS의 주목적은 인프라에 대해서 빨리 배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는 거였습니다. 과거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사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차질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자재 수급이 안 되고 반도체 공급이 안 돼 버리니까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격이 굉장히 비싸졌죠. 그래서 과거처럼 구매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그냥 가상화해서 빨리 할당해주고 배포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 왔죠. 자, 여기에 우리가 배포된 IaaS 기반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을 전부 다 전문 엔지니어를 고용을 해서 다 수작업으로 다 깔고 구축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많은 시간이 이제 소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과거처럼 한번 배포되면 차세대 할 때까지 변화가 없는 게 아니고 수시로 애플리케이션들이 빨리 변하더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비즈니스 변화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가 빨리 변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빨리 배포하고 필요한 경우도 확장하는 이제 이런 환경이 필요하다 보니까 머신 껍데기만 할당해 주는 게 아니고 소프트까지 포함된 어떤 형태를 이미지화해서 얘를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할당하는 개념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파스입니다. 그래서 파스가 추구하는 바는 빨리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영역까지 자동으로 할당을 통해서 빠른 서비스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하는 여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큰 어떤 생산성의 향상을 제공해주고자 하는 게 바로 파스의 주된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환경은 물리 서버를 써왔어요. IaaS는 VM을 써왔어요. 그럼 파스 같은 경우도 어떤 가상화의 플랫폼 형태가 필요한데 VM 가지고도 뭐 충분히 가능하지만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이루음에 있어서는 이 VM보다 좀 더 향상된 어떠한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VM 대비 굉장히 작고 굉장히 빠르고 OS가 없으니까 그리고 클라우드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프라이빗도 있고 퍼블릭도 있고 이 퍼블릭이 여러 CSP 사업자들이 적용해주는 그 클라우드들이 있는데 다 IaaS 환경이 다 다릅니다. 인프라 환경이 다 다른데 이들 서로 다른 이기종 인프라 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동성과 호환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그 기술이 바로 이제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들이 바로 파스 구현의 어떤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대 비즈니스 속도전을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 구조는 이제 컨테이너로 가게 되는 거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환경 일관성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거. 인프라가 계속 바뀌고 클라우드 간 인프라 환경이 다른데 달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애플리케이션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OS가 달라져도 애플리케이션 수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른 OS 환경이나 인프라 환경에서도 애플리케이션 수정 없이 개발된 어떤 그 환경 자체, 이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을 때는 그 환경 자체를 그대로 다른 플랫폼으로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동일한 환경 일관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환경의 일관성 때문에 컨테이너를 많이 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개발자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OS 환경이 달라거나 플랫폼이 달라지면 새로 애플리케이션 수정해야 되는데 이제 컨테이너 환경으로 가게 됐을 때 수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개발자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OS가 없는 걸로 인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일단 공간 절약이 되고요. OS가 또 여러 코어나 메모리와 같은 이런 자원들을 할당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 간 분명히 인프라가 다릅니다. 이 다른 인프라 간의 어떤 호환성, 그다음에 이동성 이런 것을 우리가 보장받기 위해서 또 이 컨테이너가 안성맞춤이라는 결론을 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컨테이너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쿠버네티스가 더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이 솔루션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쓰게 됐어요. 옛날에는 이제 관리 솔루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관리 솔루션하고 오케스트레이션하고는 조금 이제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 관리 솔루션은 말 그대로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많이 초점을 맞춰줬고요. 그래서 감시와 가시화에 많이 초점을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역이 감시가 되면 우리 눈으로 어떤 문제가 터졌다는 걸 알려줘요. 알려주고 자 그러면은 이 조치는 그다음에 전문 엔지니어가 와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오케스트레이션은 이렇게 전문 엔지니어가 와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런 과정까지도 다 자동화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 좀 더 관리 솔루션보다 더해주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자, 그러면 선도 기업들은 왜 컨테이너 관리를 위해서 쿠버네티스를 도입을 하였는가? 이런 거를 한번 저희가 서비를 해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거 한 7가지를 한번 들어보면 개발 생산성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난 도입을 했다. 혹은 IT의 민첩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는 도입을 했습니다. 아니면 뭐 CI/CD 파이프라인과 데브옵스 구축을 통해서 앱의 라이프 사이클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걸 도입을 했어요. 뭐 혹은 이제 또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가 가장 적합해서 이걸 도입을 했다. 뭐 이런 이제 고객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MSA로 개편을 했고 이 MSA로 개편된 이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기에는 컨테이너 환경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뭐 우리는 쿠버네티스를 도입을 했다. 뭐 이런 답변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답변 중에 하나가 인프라 종속성에 대한 해방입니다. 그래서 뭐 뭔가를 개발할 때 인프라에 종속이 되었었잖아요. 그죠? 종속이 됐고 뭐 OS나 IaaS 환경 바뀌어버리니까 또 새로 개발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수정을 해야 되고. 자, 근데 이게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가게 되니까 이런 이제 종속성에서 해방되더라는 거죠. 자, 이거는 또 개발자 생산성 향상하고 좀 같이 연계가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쿠버네티스를 도입을 통해서 혁신을 이뤄왔는데 그럼 뭐가 좋아졌는지 그거를 지금부터 기존 레가시 대비 뭐가 바뀌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스템 자원 관리라는 측면에서 레가시하고 쿠버네티스 환경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기존 레가시는 어떤가요? 이게 고정돼 있죠. IP도 고정돼 있고 호스트 네임도 고정돼 있고 스토리지 패스나 이런 것도 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맥 주소나 이런 것도 물론 다 고정이에요. 근데 클라우드 특히나 이 쿠버네티스 환경은 동적입니다. 그래서 IP나 맥 주소나 여러 가지 호스트 아이디나 뭐 이런 것들이 UUID나 뭐 이런 것들 있죠. VM에서는 이런 것들이 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항상 동적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가 하면요. 이걸 표로 한번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IP 주소, 레가시는 이제 고정된 IP로 수동으로 할당을 해줍니다. 다. 그래서 뭐 엑셀로 IP 어떻게 할당해줬다 다 짜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호출하고 통신할 때 서로 IP로 통신하는 이런 구조로 많이 가져가고 심지어는 이 IP 주소를 아예 하드코드로 박아가지고 이렇게 개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IP 환경 바뀌어버리니까 뭐 애플리케이션 다 수정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뭐 우리가 종종 많이 벌어졌죠. 근데 쿠버네티스 환경을 가게 되면 IP는 가변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IP는 항상 동적으로 할당해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가 내려갔다 올라오면 IP가 바뀝니다. 맥 주소도 마찬가지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맥 주소나 IP 주소가 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서로 이 파드들 간 통신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네임 기반 통신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딱 유일하게 고정되는 거는 네임이에요. 서비스 네임만 유일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네임 기반 통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맥 주소하고 IP 주소가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그 소프트웨어들이 노드라키를 많이 부여를 하죠. 상용 솔루션들이. 예, 그래서 이 제공된 이 소프트웨어를 다른 호스트에다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노드라키를 부여를 해서 다른 쪽에 도용을 못하게 막습니다. 근데 이게 주로 IP나 맥 주소에 바인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쿠버네티스 환경에 하게 되면 이 노드라키를 기반으로 된 이 상용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예, 왜냐하면 쿠버네티스 환경은 IP와 맥 주소가 이 파드가 계속 바뀌거든요. 바뀌기 때문에 이 노드라키를 제공하는 이 상용 소프트웨어는 죄다 non-노드라키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CPU와 메모리도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다 독점적으로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할당이 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데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할당이라는 개념을 안 씁니다. 최대치를 설정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네임스페이스를 형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파드를 우리가 할당을 할 때 CPU나 메모리를 기입을 하게 되잖아요. 얼마만큼 쓰겠다. 이게 독점적 할당이 아니고 최대치 이 정도까지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리밋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이 파드들이 서버, 호스트 자원을 다 공유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바뀌고 컨테이너별로 설정된 최대치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또 운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 레가시는 어떻습니까?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동성, 이게 좀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이제 서버 OS와 하이퍼바이저 이쪽에다 디펜던시가 걸려있기 때문에 다른 하이퍼바이저나 다른 서버 OS 쪽으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바일리티나 이런 게 좀 보장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IP 덱이 달라졌다. 그러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수정이 발생될 수도 있는 반면에 쿠버네티스는 OS 배포판이나 아니면 하이퍼바이저가 달라도 그 이동성이 보장이 되죠. 그리고 IP 덱이 상이해도 어차피 네임 기반 통신인 관계로 애플리케이션 수정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리소스에 관련된 부분에서 레가시와 쿠버네티스의 어떤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환경 변수에 대한 영향도 이런 부분도 본다면은 레가시는 항상 애플리케이션과 OS의 환경 변수에 항상 종속적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 변수가 만약에 뭐 다른 호스트에 애플리케이션을 옮겼다. 다른 환경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했다. 그러면은 이 종속적인 환경 변수가 없으면 작동을 잘 안 합니다. 오류를 항상 일으키죠. 근데 쿠버네티스는 항상 이 외부에 특히 OS가 정해지는 환경 변수에 비종속적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또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OS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을 때, 패치를 하고 싶을 때 기존 레가시는 이거 함부로 못 합니다. 왜냐면은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호환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그 OS를 업그레이드하면 저희 애플리케이션 작동 안 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보안 패치를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저기 여러분들 그 지방에 어떤 제조 공장이나 이런 데 가보잖아요. 예. 아직도 20년 전에 OS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 그 OS 업그레이드를 해버리면 애플리케이션이 안 돌거든요.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준 기업체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면 더 이상 패치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OS에 대한 버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과거의 OS를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환경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쿠버네티스는 여기서 좀 자유롭습니다. 호스트 OS는 그 쿠버네티스가 되냐 안 되냐, 지원되냐 안 되냐 이거에 대해서만 검증을 하면 됩니다. 앱에 대한 호환성을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OS가 긴급 보안 패치가 나왔을 때 애플리케이션 영향도에 영향을 끼치는지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OS 패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환경 변수 파일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OS에서도 굉장히 많은 환경 변수 파일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각각 애플리케이션별로 환경 설정하는 여러 파일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각 OS와 앱마다 다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환경 변수 수정을 하려면 OS 엔지니어 불러야 되고 그리고 각각 애플리케이션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제조사들도 전문 엔지니어 불러서 이걸 일일이 다 수정해주고 뭐 튜닝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가게 되면 이런 환경 변수가 딱 두 가지로 추가하게 됩니다. 컨피그 맥과 시크릿 이 두 가지만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앱의 종류에 관계없이 컨피그 맥과 시크릿 이 두 가지로 다 일관화된 방식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큰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동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레가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개발계, 테스트계, 운영계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 모든 세 개의 다른 어떤 인프라가 똑같은 OS와 똑같은 환경 변수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 그렇지만 쿠버네티스는 개발계, 테스트계, 운영계 이렇게 뭐 분리돼서 운영되는 이 상황에서 OS 버전이 조금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예. 왜냐? 컨테이너 안에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종속적인 환경 변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OS의 어떤 환경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그 이동성이 그래서 굉장히 좋다는 거.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가 제공해주는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기존 레가시 같은 경우는 반복적이고 복잡한 수업이 계속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나죠. 근데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오게 되면 자동화된 방식으로 빌드, 배포, 롤백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뭐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별도 이제 CI/CD를 구축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요거를 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비교표를 가지고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이제 빌드 같은 경우는 레거시나 쿠버네티스도 마찬가지로 이 CI 솔루션을 통해서 다 빌드 행위까지는 자동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하게 되면 앱의 버전 관리를 다 자동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컨테이너화 하고 난 다음에 이 컨테이너화 되는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버전에 대한 태깅을 넘버를 부여를 해서 이제 버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이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배포 과정에 있어서 레가시 같은 경우는 배포 전문가에 의해서 수작업으로 이제 주로 많이 배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배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다운을 시키고 신규 앱을 구동을 시킵니다. 자, 이럴 때 다운타임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자동으로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포를 하면서 무중단 배포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롤링 업데이트나 AB 배포, 카나리 배포 이러한 그 전략을 통해서 중단 없이 서비스를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롤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레가시 환경에서는 롤백을 다 이제 수작업으로 이제 해주시거나 아니면 기존 서비스를 중지하고 백업본 가져와서 리스트하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이제 해주셔야 되는 것 때문에 장기간에 다운타임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쿠버네티스는 이제 앱에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그 버전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바로 직전 이미지로 롤백을 2초 내에 시켜줄 수가 있고 이 롤백도 마찬가지로 무중단 그 롤링 업데이트를 통한 롤백으로 다운타임 없이 롤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다른 호스트로 배포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이제 개발계에서 뭐 운영계로. 자, 이럴 때 서로 상이한 클라우드와 호스트에는 배포를 하게 됐을 때 앱의 오류 발생이 굉장히 큰 반면에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서로 상이한 다른 클라우드와 호스트의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다른 K8s 클러스터 간끼리도 자동화된 방식으로 배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서로 다른 K8s 간에는 서로 인증인간 관계는 사전에 좀 다 맺어놔야 뭐 이런 부분이 또 물론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쿠버네티스 상의 배포 전략을 크게 뭐 세 가지 롤링 업데이트, 카나리 배포, AB 배포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차이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자, 롤링 업데이트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그림처럼 V1이 3개가 돌고 있습니다. V1이 이제 파드가 3개 돌고 있고 이게 이제 로드 마네징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V2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V2를 V1과 똑같은 개수로 올립니다. 여기서 3개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V2도 3개를 미리 올려놔요. 올려놨고 로드 밸런스에서 하나 내리고 하나 올리고 그러니까 V1 하나 내려감과 동시에 V2가 하나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로드 밸런서에서 이제 트래픽을 어차피 얘는 이제 파드 3개를 이제 로드 밸런싱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해주면 되니까 로드 밸런싱에서 V1, V1, V2 이런 식으로 이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로드 밸런싱 해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V1 파드를 내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V2 파드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로드 밸런싱에서 하나씩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스위칭 해주는 방식. 이게 바로 이제 롤링 업데이트 방식입니다. 그리고 카나리 배포 같은 경우는 V1 있고 V2 있다. 그러면 로드 밸런스에서 트래픽을 보내는 양을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65대 25로. 그래서 65%의 트래픽은 V1으로 보내고요. 25% 트래픽은 V2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25%의 트래픽이 V2로 라우팅된 이 고객들 대상으로 반응을 살펴보는 거죠. 반응 살펴보고 V2 뭐 반응 괜찮다, 문제 없다,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게 되면 웨이스를 아예 0대 100으로 이제 바꿔버립니다. 0대 0으로 바꿔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트래픽이 다 V2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또 무중단으로 트래픽을 다 스위칭을 시키는 방식으로 해줄 수가 있고요. AB 배포는 이제 그 까나리 배포는 이제 웨이 비율을 이제 주는 거잖아요. 웨이 비율을 어느 정도 주는데 AB 배포는 웨이시 그냥 무조건 100대 0이에요. 100대 0. 100대 0으로 한 번은 이제 트래픽을 V1으로 다 보내봤다가 다시 웨이스를 전부 다 V2 쪽으로 한번 스위칭 시켜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서로 뭐 반응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첫날은 V1 쪽으로 트래픽을 다 보내버리고 뭐 둘째 날은 V2 쪽으로 트래픽을 다 보내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이제 반응 살펴봤다가 뭐 V2가 괜찮다라고 판단 내리면 이제 그다음부터 모든 트래픽을 전부 다 V2 쪽으로 다 스위칭 시켜버리는 거. 요게 이제 AB 배포입니다. 이 AB 배포는 뭐 또 다른 말로는 뭐 블루 그린 배포라고도 이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른 K8S 간 배포를 함에 있어서 이것도 이제 CI/CD 파이프를 만들어서 다 자동화를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CI/CD 파이프를 통해서 서로 이종 K8S 간 배포 자동화도 요즘은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발계에서 개발된 거를 자기 개발계에서도 배포하고 운영계 클러스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네임스페이스로 나눠진 게 아니고 아예 클러스터가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개발계에서 개발된 이 파드를 운영계 쪽으로도 이렇게 배포를 하는 이 과정, 이걸 이제 수동으로 안 하고 CI/CD 파이프를 통해서 이런 모든 과정까지도 다 자동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에 대한 장애 났을 때 레거시하고 쿠버네티스 환경은 장애 처리 방식, 알고리즘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거시 같은 경우는 이게 장애가 나고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그 해당 서버를 대체할 자원이 당장 없잖아요. 없으니까 무조건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거시라는 건 무조건 복구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쿠버네티스 환경에 오게 되면 이 컨테이너는 복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폐기 처분하고 재생성해서 그냥 올려버립니다. 이게 크게 달라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복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제 일회용 용기라고 생각하십니다. 일회용 용기 여러분들 다 먹으면 설거지 안 하잖아요. 그죠? 설거지 안 하고 이제 휴지통에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복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없고 장애가 난 파드는 다 폐기 처분한다. 폐기 처분하고 다시 레파지터리에서 가져와서 컨테이너를 다시 띄워줍니다. 그렇게 띄워줘도 뭐 10초, 20초면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아예 폐기처럼 새로 재생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많이 복구를 합니다. 자, 이거를 또 표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자, 장애 감시 레거시는 어떻습니까? 별도 솔루션이 필요하죠. 뭐 HA나 NMS 같은 이런 솔루션들, APM 이런 솔루션들 필요합니다. 쿠버네티스는 자체적으로 이 파드의 장애에 대한 감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별도 솔루션 없이 노드, 네트워크, 파드 등에 대한 장애 감시를 자동으로 다 처리를 해주고요. 장애 처리 어떻습니까? 레거시는 이제 별도 솔루션을 통해서 뭐 HA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앱을 재기동하거나 뭐 대기 서버로 페일오버하거나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전문 엔진을 불러다가 수작업으로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파드는 별도 HA 솔루션 필요 없이 그냥 파드를 자동으로 재기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특히 파드에 대해서 민값을 설정을 해주면 민값 수만큼 기동을 항상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3개를 만약에 설정했다 민값을 3개는 무조건 띄워줍니다. 그리고 마스터가 장애 났을 때도 올라간 파드는 정상적으로 이제 구동이 보장이 됩니다. 마스터 장애 나는데 파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그럼 죽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장애입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복구하는 시간. 자, 레거시 환경은 서버 재구동의 경우 이제 수분에서 수시간 정도 소요될 수가 있죠. 그리고 핫스탠바이를 구성해서 이제 자동 페일오버, HA 구성했을 때는 이제 수분에서 수십초 정도 소요될 수가 있고요. 이제 쿠버네티스는 어떻습니까? 컨테이너 자체는 수십초 내에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앱이 올라오는 시간만큼만 시간에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먼 에러 가능성 어떻습니까? 레거시는 이제 아무래도 수작업, 엔지니어가 개입이 되게 되면 엔지니어 스킬 레벨에 따라서 이 복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시간이 좌지우지 됩니다. 쿠버네티스는 대부분 자동화된 방식으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엔지니어 스킬 레벨에서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급 운용
운영 인력의 비용을 대폭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복구. 저희가 지난달에 한번 그 쿠버네티스 환경의 재복구에 대한 세션을 특별하게 한번 가졌었는데요. 자, 우리가 기존에 재복구 사이트를 운영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경 관리입니다. 예. 자, 운영 환경이 있고 DR 환경이 있는데, 운영 환경은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바뀌고 OS도 계속 지속적으로 패치를 했는데, 재복구 환경을 가보니까 10년 전에 재복구 사이트를 구축했을 때 그때 OS, 그때 애플리케이션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사이트를 제가 봤어요, 진짜로. 예. 당연히 올리면 안 올라가죠. 그리고 운영 사이트와 저기 재복구 사이트 간 OS 버전과 하이퍼바이저 이거 다 맞춰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 복구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그 변경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리고 모의 훈련을 통해서 변경 관리점을 파악을 못해서 실제 재복구 센터가 가동이 안 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거 변경 관리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초기에 구축을 했던 엔지니어들이나 운영자들은 이를 이해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서 엔지니어가 바뀌거나 아니면 외주 개발자한테 개발을 맡겼더니 외주 개발자가 배포는 운영 사이트는 해놓고 DR 사이트는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배포를 안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갭이 계속 발생합니다. 네. 자, 이런 것 때문에 재복구 센터가 가동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변경 관리 문제 때문에. 그리고 가장 이 재복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있어서 어려운 게 바로 변경 관리예요. 모의 훈련을 통해서 자, 이런 것들을 발견을 빨리빨리 즉시 해내야 되는데, 모의 훈련도 여러분들 잘 안 하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이렇게 할까 말까인데, 또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너무 자주 바뀌네. 요새 비즈니스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게 변경 관리가 정말 잘 안 되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요거를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 모든 환경이 어디 다 들어있나요? 이 컨테이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신 변경문이 발생했을 때 컨테이너 레파지토리에 있는 이 이미지들이 버전이 다 태깅이 되면서 그 이미지들이 다 그 변경된 부분이 다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변경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레파지토리를 저 원격 사이트 쪽으로 복제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 다 스토리지에 다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최신 변경분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변경분의 동기화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 자동화의 방식으로 변경 관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양 사이트 간 OS 버전하고 하이퍼바이저가 달라도 서비스 복구가 다 가능합니다. 예. 지난달에 저희가 이거 데모까지 다 보여줬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오게 되면 재복구의 어떤 가장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인 변경 관리, 이런 부분까지도 자연스럽게 다 해결된다. 이런 또 큰 이점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서비스 확장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거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갑자기 트래픽이 몰리는 걸 대비해서 서비스를 확장한다. 반복적이고 복잡한 수작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근데 쿠버네티스는 오토스케일이라는 아주 그 축복된 기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성능 수치에 따른 자동 확장을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스텝 바이 스텝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인프라에 대한 확장. 레거시는 어떻습니까? 물리 서버의 경우 수작업으로 다 증설을 해줘야 되고요. 네. 그 VM의 경우 물론 이제 자동 프로그래밍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 밸런싱 그룹에 다 조인만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쿠버네티스는 어떻습니까? 자동화된 그 파드를 다 증설을 해주죠. 오토스케일을 통해서. 그리고 증설된 파드는 로드 밸런싱 그룹에 자동으로 그냥 조인이 됩니다. 알아서. 네. 자, 요런 또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확장할 때 어떻습니까? 자, 레거시는 아야스에서 우리가 오토스케일 제공해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서버 인프라만 스케일 아웃을 해주는 거지. 애플리케이션은 어떻습니까? 고객님이 알아서 여기 이제 확장된 서버에다가 알아서 배치하는 거는 그 고객님 몫이에요.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그 우리 커스터머들이 아야스가 오토스케일 되면 애플리케이션도 같이 오토스케일 되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고객님 몫이에요. 네. 그거 다 수작업으로 다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장됐을 때 로드 밸런싱 그룹의 조인도 다 수작업으로 다 구성을 하셔야 돼요. 쿠버네티스는 어떻습니까? 이 애플리케이션이 담겨 있는 파드 자체가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이게 이제 자동으로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확장되면 로드 밸런싱 그룹에 자동으로 조인되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경우 자동으로 스케일링 또한 다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확장까지도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다 자동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얘를 다른 멀티 클러스터로 확장을 해서 로드 밸런싱을 수행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꾸리는 것에 대한 그 소개도 해주면서 데모도 한번 보여드렸죠. 예. 자, 그럴 때 하나는 온프라미스, 하나는 AWS. 이게 인프라가 다릅니다. 하이퍼바이저가 달라요. OS 버전도 달라요. 자, 요런 경우 다르면은 이제 일반 레거시는 멀티 클러스터로 스케일아웃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쿠버네티스는 그거 상관없이 자동의 어떤 확장을 할 수가 있다는 또 이러한 큰 이점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예. 자, 로그 관리 어떻습니까? 자, 레거시 같은 경우 어떤가요? 굉장히 많은 로그들이 서버에 쌓이잖아요. OS에서 나오는 로그, 플랫폼에서 나오는 로그, 애플리케이션별로 또 막 로그들을 막 떨굽니다. 그리고 이게 로그를 저장하는 위치가 또 다 제각각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로그 분석하려고 그러면 각각 애플리케이션 벤더, 플랫폼 벤더, OS 벤더 다 불러가지고 각각 로그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쿠버네티스는 중앙 집중으로 EFK 스택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중앙 집중 방식으로 간단하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따지고 보면 어떤 컨테이너의 좀 특성 중에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자, 뭐 어찌됐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컨테이너로 가게 되잖아요. 그 물리나 VM 서버 대비 한 1000대에서 10,000대 이상의 가상 자원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과거 물릴 때는 한 2대 관리하면 됐는데 이게 이제 가상화되니까 이거 한 100대 관리를 했어야 돼요. 근데 한 명이, 근데 이 컨테이너 가게 되니까 한 명이 1000대에서 10,000대 이상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개개별로 로그 관리를 한다? 이거 관리 못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로그 레파지토리를 만든 다음에 그쪽으로 로그가 다 쌓이는 구조로 다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레거시는 어떻습니까? 로그 저장소가 일반적으로 OS, 시스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그 업자가 제공해주는, 제조사가 제공해주는 그 디폴트 값에 그대로 다 저장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OS가 설치된, 앱이 설치된 그 같은 그 공간 내에 폴드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뭐 로그 쌓이는 데를 지정을 해서 이제 저장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 서버별 로컬 디스크에 많이 저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쿠버네티스 환경에 오게 되면 컨테이너 안에 로그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컨테이너는 내렸다 올라오게 되면 다 리셋돼 버리죠. 그죠? 불변성의 법칙이에요. 리셋돼 버리고.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는 데이터나 로그를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별도의 로그를 저장하는 외부 공간, 스토리지를 만들어서 붙이든지 아니면 EFK 같은 스택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로그를 떨궈서 저장하는 방식으로 다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EFK 같은 별도 통합 로그 저장소의 통합으로 관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레거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OS별로, 소프트웨어별로, 인프라별로 로그 수집하고 검색하고 분석하는 거, 뭐 별도 솔루션 도입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구성하는 거 다 개개별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이제 EFK 같은 스택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일괄적으로 다 저장하고 분석하고 뭐 가시한 이런 체계를 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가게 됐을 때 기존 레거시 대비 어떠한 면들이 바뀌고 어떠한 장점들을 제공해 주는지 어떤 각각 영역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